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산지의 특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지의 고도별 분포와 우리나라 지형을 고도별로 구분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형 중 평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9%이고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중 산지의 비율이 70% 이상인 나라입니다. 사실 여기저기 둘러봐도 산이 많이 보이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산지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 중에서도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저산성 산지입니다. 즉, 고도 500m 이하, 경사 5도 이상의 산지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m 이상의 높은 산지는 주로 동쪽과 북쪽에 분포를 하고 대부분의 지형을 차지하는 500m 미만의 산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즉,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도상의 특징은 저산성 산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저산성 산지가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이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상에 쉽게 갈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동네에서는 아무나 정상에 오르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높은 산이 있는 나라들은 산을 가볍게 산책하는 트레킹을 주로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산이 대부분 낮음에도 불구하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등산복을 입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등산객을 그대로 오려 히말라야에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지요. 자,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산지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이고 그 중에서도 낮은 고도 500m 이하의 저산성 산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받아서입니다. 한반도의 두 번째 특색은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입니다. 한반도는 오랜 기간 침식을 받아 신생대 3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낮고 평탄했습니다. 그러다 신생대 3기에 동해가 확장되면서 비대칭적으로 융기했죠. 우리는 이를 경동성 요곡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동쪽은 많이 융기하고 서쪽은 적게 융기하면서 동고서저의 경동성 지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동고서저 지형은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역 변경식 발전입니다. 수력발전소는 하천에 물의 양이 많고, 즉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에서 발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동고서저의 지형 때문에 큰 하천은 황해 쪽으로 흐르고 낙차는 동해 쪽이 큽니다. 따라서 수력발전에 불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전소가 유역 변경식 발전입니다. 유역, 즉 하천에 흐르는 길을 바꾼다, 변경한다는 발전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황해 쪽은 유량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낙차가 큰 곳은 동해 쪽이지요. 따라서 황해 쪽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서 지하로 터널을 만들고 낙차가 큰 동쪽으로 떨어뜨려서 발전하는 양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강릉 수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유역 변경식 발전입니다. 동고서저 지형은 또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동고서저의 높은 산맥은 동서 지역의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강원도로 하더라도 태백산맥 서쪽과 태백산맥 동쪽의 사투리는 다르다고 하네요. 동고서저의 높은 산은 기후의 차이도 만들어냅니다. 높은 산은 바람의 흐름을 막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 태백산맥의 서쪽은 바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기온이 낮은데 반면 동쪽은 태백산맥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같은 위도라 하더라도 동해안은 황해안에 비해서 겨울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형은 기후의 차이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지형은 교통의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높은 산맥이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영향으로 동서 간의 교통로 발달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가 한 장 있습니다. 지도를 읽을 줄 아나요? 자, 지도에 보면 등고선이 많습니다. 등고선의 간격에 따라 우리는 그 지역의 경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고선의 간격이 좁은 지역은 경사가 매우 급한 지역이고, 이렇게 등고선의 간격이 매우 넓은 지역은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발 고도가 1100m, 1000m 정도의 아주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즉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있습니다. 즉 높은데 평탄한 지형이죠. 우리는 그런 지형을 높은데 평탄하다고 해서 고위평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높은 지역에 이렇게 평탄한 지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지형 역시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랜 침식을 받아서 평탄했던 지형이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인해서 높아진 것이지요. 평탄했던 우리나라가 융기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지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강원도 평창과 소백산맥의 진안고원이 있습니다. 고위평탄면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평지보다 춥지요? 그것은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고위평탄면 역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평지에 비해서 기온이 낮습니다. 여름 기온 역시 평지에 비해 기온이 낮기 때문에 서늘합니다. 이렇게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배추나 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고랭지 농업이라고 합니다. 여기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보이지요? 여기가 바로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평탄면입니다. 여기 보이는 채소가 바로 배추가 되겠습니다. 고위평탄면에서는 고랭지 농업으로 배추나 물을 주로 재배합니다. 여기 사진을 한 장 더 보죠. 특히 이런 고위평탄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채소가 생산되지 않는 여름에
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가 됩니다. 고랭지 농업은 환경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고랭지 채소밭이 최근 확대되면서 산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채소밭을 만들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나무의 뿌리가 흙을 잡아주지 못해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고랭지 채소밭에 사용된 농약이 빗물을 타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경치는 좋고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환경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농업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위 평탄면은 목축업이 발달합니다.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야호 나는 대관령이 좋아 신선하고 맛이 있는 우유 하는 CF송이 있었어요. 여기 대관령이 바로 고위 평탄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왜 고위 평탄면에서는 목축업이 발달할까요? 여기에 보이는 사진은 대관령에서 이루어지는 목장입니다. 고위 평탄면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건조한 봄에도 토양에 물이 많아지지요. 또한 여름에도 기온이 낮아 증발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아 여름에도 토양에 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토양에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목초, 즉 풀이 잘 자랍니다. 따라서 풀을 먹는 양이나 소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고위 평탄면에서는 목축업이 발달합니다. 고위 평탄면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스키장도 발달합니다. 또한 여름의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여름 휴양지, 피서지로도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위 평탄면은 산 정상부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풍력 발전하기도 아주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은 대관령의 풍력발전소입니다. 실제로 풍력발전소를 옆에서 보면 저 바람개비가 돌다가 나에게 날아올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경치도 좋고 채소도 나고 우유도 많은 대관령, 강원도 평창으로 한번 놀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우리나라 산지의 특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산성 산지가 많은. 두 번째, 동고서재 경동지역. 세 번째, 고위 평탄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